아니 그 인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만 등장을 시켜서 무슨 조구 라인이다, 뭐 또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간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석이 건의한 거는 일단은 검찰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붙였던 추윤 갈등 구도를 이제 끝내야 된다. 박범계 장관을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는 박윤 갈등으로 계속 그 라운드 2, 그 2라운드로 가는 거는 시즌 2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협치는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편가를 계속된다는 이 점에 저 신수석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이슈 먼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신경민 의원, 신현수 수석이 이제 네. 월요일 날 네. 나오는 걸로 돼 있죠. 휴가를 내고요. 오기는 오겠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가 예. 있고요. 지금 문제 법무부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월요일로 예정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일요일쯤에는 뭐 기류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신 수석은 일단 휴가를 낸 상황에서 아마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접촉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중간 간부 인사 이전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뭐 확실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지금 분명하니까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수석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할까? 여기가 일단 하나의 중요한 대목인데 이미 마음은 상했기 때문에 예. 이미 상한 걸로도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일요일쯤에는 확실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수요일 날 아침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못 나오게 되고요.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잡음 속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국민 여러분의 눈에는 드러날 것이지만 일요일 날 기로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런데 차재원 교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당 대표와 뭐 대통령과 뭐 이런 관계에서 돌아와라 뭐 그러는데 뭐 목리 부리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네. 비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번이나 반려하고 돌아와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어제 휴가 자체가 심기일전을 위한 심기일전을 해서 복귀를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사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 정치적 시위 정도로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중간 간부 이사 때 자신의 의견이 얼만큼 개진되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려를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크게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법무참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 검사장급 인사에서의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인사 철학과 나름대로 인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인사권자의 대통령과 이 갈등이 생긴다고 했을 때 결국 누가 떠나야 됩니까? 결국 참모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신현수 수석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번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도 아마 이 지금 정권의 핵심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민정수석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 그 중간 간부 이사에 대한 뭐 전권을 주겠다, 뭐 상당 의견을 듣겠다 이 정도로 해갖고는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인사를 대체로 마무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 밀려난 것에 대한 소외감, 불만 이런 것들의 표출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박범계 장관 돌아오면 소통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박 장관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신 수석님 민정수석으로 계실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뭐 만날 용의가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밀실 어떤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도 신현수 수석이 인사 불만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언론에서 박범계 장관과의 뭔가의 갈등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이번 과정에 있어서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벌어진 문제고 본질은 신현수 수석이 앞으로 제대로 충원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인사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고 지금 박범계 장관은 제청권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협의해가는 사람이 민정수석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신현수 수석이 본인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1년 넘게 지속되어진 그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 그러면서 국정의 혼란상을 치유하자라고 해서 등장을 해서 그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입장을 개진했는데 대통령 생각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확인된 순간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당정청 회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사의가 9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김용환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서 거의 항명 수준의 얘기를 하고 사표를 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청와대 기각문란이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고 입장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이렇게 불과 2달 만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직접 수석으로 임명한 사람이 사표를 내는 과정이 벌어졌고 여권에 상당히 유력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유인태 수석 같은 경우가 분명히 대통령의 인사 실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정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리 그래도 참모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저도 뭐 다 아시는 분들이라 이제 뭐 선거할 때도 같이 했었고요. 법률 지원단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범계 장관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재청권자고요.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 관여는 합니다만 조율을 하는 거죠. 의견 사회를 조율하는 거죠. 검찰 측 의견도 듣고 듣는 건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결정을 한 거라면 저는 그건 참모로서는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고요. 근데 지금 앞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지금 이제 고위 검사 이번에 이제 검사 인사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였거든요. 중간 간부 인사가 뭐 물론 차장이나 부장급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현재 수사 중인 것들은 뭐 거의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의 모든 기소권을 없애서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을 없애고 이제 기소만 하는,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 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향,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도 출범시켰고요. 이런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아마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봐요. 예.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넣고 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넣는다 뺀다는, 유임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진급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타협이 가능해요.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의 큰 틀의 방향은 이거는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근본적인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도 아니고 참모가 이렇게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사의를 표명하고 또 휴가를 내고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초유의 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야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논의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사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심사가 좀 큰 편인데 대표님이 뭐 이제 어떤 당 차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네, 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렸죠. 그리고 보도도 됐습니다. 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수석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예 안 다루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죠. 네.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사표 소동은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검찰 인사를 놓고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고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민,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내상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영환 수석 때도 사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번 건도 사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윤 갈등의 2차전,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나고 두 번째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박윤 갈등이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 박윤 갈등은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 수석이 사표를 냈다라는 건 이건 보통 사안은 아니죠. 참모로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건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신 수석이 검사로서 굉장히 곱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 수석이 일요일쯤에서 어떤 결정을 내고 월요일 날 그것을 드러낼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한 두세 가지 선택지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신 수석의 결정은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 수석이 지금 제기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짐작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권적 차원에서 방향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권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신수석 사태는 정말로 잘 다루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뭐 신현수 수석은 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거의 비검찰 출신들이 했는데 이번에 이 신현수 수석이 민정수석이 될 때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약간은 포용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과로 이 그 갈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검찰과의 그런 갈등 부분을 상당히 뭔가를 좀 무마하고 뭔가 이렇게 좀 톤다운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국정의 태도를 볼 것이라는 것이 기조적인 해석이었거든요. 주도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의 이런 그 중도 사태가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기조도 그건 바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아마 지금 야권에서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검사장 인사 하나만으로 그 검찰과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대립을 심화시킨다고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7월 달에 가서 뭔가 다른 인사를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신현수 수석의 문제는 청와대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신현수 수석의 반응을 다 청와대가 기다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조금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법무참모가 대통령의 그 인사 철학과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단 신현수 수석이 우려하는 검찰과의 대립과 갈등 부분은 어떻게 이 치유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별개의 수단으로 또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TV 토론이 승부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TV 토론회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야에서는 평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문제 해결사다. 말로 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이 레토릭은 정말 대단했다. 내가 그전에 안초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금태섭의 한판승이었다. 스승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한번 어제 있었던 토론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소통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는 마찬가지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계십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번 서울시장 출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가까이는 우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한 말과 또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선을 준비해봤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나오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승산은 계속 없어져 보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표현할 권리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약속드린 대로 치열하면서도 건강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도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저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가 계기가 돼서 정치권이 재편이 되고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죠.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진정성 느껴진다고 격려, 성원의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정말 우려하는 분이 계시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선입견 만들고 퍼뜨리면 현 정부 극성 지지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말만 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어제 토론 보셨나요? 시간에는 못 봤고요. 예.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예. 보니까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1대1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거에 비해서는 재미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지금 조회 건수로 따지니까 한 2배 이상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역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정말 잘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어제 전반적으로야 이제 금태섭 후보가 훨씬 이제 말도 잘하고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방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방어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조금 전에 그 퀴어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난처하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여유 있게 대답을 한 걸 봐서는 일단 준비도 잘했고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이제 그 본선 때의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층에 있는 분들이 이 표를 옮겨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토론회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주로 보시는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지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 지지자들의 좀 기운을 돋구는 것이고 못하면 기운을 빼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인지도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오신환 후보라든지 조은희 후보가 그 인지도를 당해내지 못해서 판판이 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실수를 안 한 것만 해도 이번에 상당히 선방을 한 거고 오히려 나중에 단일화 토론과 관련해서 백신을 많이 맞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 평가는 어떠신지요? 저는 어제 봤습니다. 예. 채널A를 쭉 봤는데 금 의원이 사실 공격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봐주면서 공격을 좀 하긴 했는데 역시 아까 나갔던 소통 부분 질문이 가장 예리한 질문이었고 그 당시 2017년대 에피소드를 섞으면서 정말 이 불통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점은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7년 4월에 그 문제 발언을 했던 토론 그때 이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그 이후에 지금 만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토론인데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과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 치고는 그렇게 실력이 많이 붙지는 않았다. 그냥 조금 좋아진 정도 그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1차 토론이고 또 2차 토론이 있고 또 본선 토론이 있어서 3번의 토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안 후보가 이 3번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일단 퀘스천 마크가 붙는 토론이 아니었나.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지만요. 하여튼 좀 어저께 관심이 많고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소리는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현근택 부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금태섭의 완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견제가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아마 저도 뭐 후반부는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예. 동시 접속자가 보니까 한 13,000명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토론회 치고는. 근데 아마 이 기본 구도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스승제자 관계를 할 수 있고 아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7년에는 금태섭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2012년은 상황 실정했잖아요. 만약에 2012년에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주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아니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배려를 많이 했다. 그리고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서 실수할 때는 본인이 지지율이 밀리고 약간 그러니까 갑어리는 아닙니다만 뭔가 자기가 공격해야 되거나 뭔가 지금 치고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은 뭐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여유 있고 금태섭 후보도 굉장히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실수는 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토론하는 거가 달라졌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아니면 나중에 본선 갔을 때 치열하게 싸울 때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보면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각 당의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외로운 그들만의 리그가 안타깝습니다. TV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입씨름은 요란했지만 제3지대 민낯은 오직 반문과 반민주당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누가 더 비난을 잘하는지 경쟁하는 철새들의 넋두리 한마당이자 도토리 키재기의 향연입니다. 논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관전평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평가드릴 내용이 없어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3지대 후보 토론이 사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평가였거든요.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금태섭 후보는 자유토론이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비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대선을 노리다가 서울시장으로 유턴한 게 아닌가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답에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가 너무 절박해서 내 스스로 말을 바꿨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답변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자신의 정권 교체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안초등이야.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네. 그 전에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비판했던 내용 들어봤습니다. 그랬던 홍준표가 칭찬을 하기는 했는데요. 자, 여야에서 자유로운 차재원 교수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저께 리얼타임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짤방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여론조사 1위, 그러니까 야권에서 1위 후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금태섭 예비 후보보다는 상당한 또 이 지지율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태섭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신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나 출마에 대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와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아웃복스 스타일처럼 보였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금태섭 후보의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지금 조금 지지율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 공격을 통해서 자신에게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본인은 말 그대로 이제는 일종의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웃복스가 어떻게 인파이트로 변할 것이냐 이런 아주 극적 모멘텀을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히 조금 잘 안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금태섭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토론 이 토론 주제가요. 문정부 4년 평가와 대안인데 앞서 아까 민주당 대변인 논평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그 4년 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태섭 예비후보가 거기 몸을 담았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반성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길리서치에서 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나오고 야권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39.3 대 39.4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단일 후보로 야권에서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모두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경원 후보와는 11.8%포인트, 오세훈 후보와는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자 대결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자 대결로 간다면 박영선 37.8,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나온다면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지만 3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내용 신경민 의원 이걸 보면 야권 단일화 역시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김종인 위원장이 설을 전후해서 약간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셨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고요. 지금 금방 얘기한 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지금 우리의 전망, 여야의 전망이 저는 공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에서 가장 큰 것은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 여부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거의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단일화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건 이제 야권의 책임이고 단일화 이후에 두 후보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3월 한 달 내내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거기 두 개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승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태근 의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거의 될 거라고들 다 믿고 있습니까? 그럼요. 조금 전에 저 여론조사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자 조사를 했을 때도 안철수 후보가 대략 27에서 31%가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 후보가 20에서 16% 나온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금 상당수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합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지금 대략 3월 초순경에 안철수, 금태섭도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하나를 선출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든 우상호 후보든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력을 조사해 보면 그때 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서울 지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얼마인가.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 있어서 오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30% 초반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유지하면은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40% 이하로 계속 서울 지역에서 국정 지지도가 나오면
그 야권의 단일 후보가 상당히 힘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 경정 방식을 놓고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현재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원들이 너무 좀 홀대받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면 역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번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룰이 아니라 100% 여론 시민 경선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50%를 여론조사하고 50% 당원하는데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는 제외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후보를 정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소위 문바들은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또 제3지대에 있는 후보까지 어느 누구도 단일화된 후보는 서울 시민의 100%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 무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을 어느 한 일방이 끝까지 고집한다라고 하면 단일화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 야권 단일화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함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방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야권 경선에 참여를 못할까 봐 순간적으로 뭐 국민의힘이나 금태섭을 지지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역선택을 한다는 건데 전화를 받고 그 정도로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금 정치권의 구도가 진보 보수로 전통적으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과연 진보냐 이제는 새로운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반영되려면 유권자들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당협위원장들 대부분 저런 혹시 우려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리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보다도 자기들이 상당히 편한 약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여론조사 설계 방법은 뭐냐면요.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조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4사람 중에 누가 가장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냐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 있는 A라는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B라는 후보하고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의 C라는 후보가 누가 더 많이 하면서 그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역선택을 사실상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좌충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금태섭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
최종 단일화 방식이 이 경쟁력 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 조사 방식은 당연하게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진영의 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 방식으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경쟁력 방식으로 하자라고 안철수 후보가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향후에 단일화 과정에서의 최고의 난관이 단일화를 하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심지어는 경쟁력 조사 50%, 적합도 조사 50%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나경원 후보가 역선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차주원 교수께서는 역선택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사실 이 역선택이라는 부분은 역대 당내 경선 때마다 사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경선 룰이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 사실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정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지금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밀린다고 했을 때 단일화 된다고 했을 때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시민 참여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한다는 부분도 아까 뭐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먹힐지도 상당히 그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금 당원 홀대했다고 하는 당위원장들의 불만은 따지고 보면요. 당원 홀대가 아니라 위원장 홀대입니다. 사실 과거 지금 당내 경선 이런 이 시장 경선 같은 경우 하면 과거의 식대로 한다면 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됐거든요. 그때 상당히 진짜 위원장 하는 나름대로 맛을 느끼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야권 단일화에 대비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했을 때 2자 했을 땐 팽팽하고 3자 했을 땐 진다면 당연히 되는 건데 결국은 야권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결국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갈 거냐 4번으로 나갈 거냐 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입당은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기호 4번으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지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선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한 4, 50억 드는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당이니까 법에 걸리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의 그 당 갖고 해야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럼 당비가 별로 안 들어옵니다. 국고 부정도 별로 없고요. 그럼 기호 4번으로 나가서 과연 선거를 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보고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과연 단일화가 스무스 될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지자들이 그럼 따라갈 거냐. 저는 아마 단일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경민 의원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셨지만 말이 단일화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궁극적으로는 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만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얘기도 이게 뭐 매 선거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항상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선택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희들 경험칙으로 봐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협위원장들이 다 들고 나와서 무슨 서명을 47명 중에 40명이 했다느냐 어쩌고 하는 것은 정말 위원장들의 생각이고 당 지도부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룰을 바꾸는 것은 아마 그 일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이냐 4번이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되겠죠. 여기서 무슨 제3의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뭐 저희들 머리로는 안 떠오르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네요. 근데 정태근 의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된다고 하면 2번을 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하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단일화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통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통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을 해서 2번으로 나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선거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그 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시민선거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거기에 양당의 인사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2번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받지 않죠. 지금 받지 않는데, 2번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번을 단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2번을 달아야지 사실은 조직을 움직이는데 훨씬 편하는데 결국은 따질 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선거 승리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합당하는 방식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유리한 건지는 그때 가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번호가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단일화 관련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덮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사찰을 당했던 의원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사찰 자료를 좀 보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 전에 DJ 노무현 정부 다 조사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MB 시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온 사찰 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에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 당시 국정원은 사회지도청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습니다. 예, 오늘 정태근 의원 자주 호출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직접 사찰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셨죠. 일단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낙연 대표도 사찰성 신상 정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는 고 정도원이 받았던 것은 사실은 실제로 탐문을 하거나 뒷조사를 하거나 뭐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거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들은 다 폐기됐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과거에 예를 들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청과 같은 형태 그것 때문에 임동원, 신건 두 국정원장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국정원 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밑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정원의 과거 비리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게 2017년도 일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 국회청산 TF팀의 팀장이 누구였냐면 그 지금 대검 차장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감찰실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지금 그 친정보 검사라고 해서 검찰국장 된 이정수 검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그 당시 국정원 파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보고 2017년에 이미 12월 달에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인물 세평,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청와대에서 지시했고 그 자료를 만들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이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당했던 사찰과 지금 국정원이 얘기하는 그 사찰은 좀 다른 성격이다. 예. 자, 신경민 의원.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왜 이것을 내놓느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 그래서 지금 않습니까? 부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놓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사이에 고유하게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는 저는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번에 그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또 못 빼고 그래서 형체가 별로 없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글쎄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의원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도 의원들도 있고요. 아마 지금 뭐 문제됐던 게 서울시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지금 아까 정태근 의원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가서 봤는데 다 봤다. 근데 설령 봤어도 공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게 공개가 사실은 재판을 한 4, 5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요청해도 지금 신 의원님 말씀처럼 다 주진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저는 이거 좀 특별법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함부로 이걸 폐기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